어머님, 이건 너무하시잖아요. 문을 열자마자 큰아들 민수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울렸다. 그의 뒤에는 며느리 소희가 날선 표정으로 서 있었다.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셔야죠. 저희는 가족도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김정숙 씨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찻잔을 내려놓았다.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 부부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며 항의하는 모습이 씁쓸하기만 했다. 그래, 가족이라는 말은 내 입에서 처음 듣는구나. 정숙 씨는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너희는 스스로 남처럼 굴지 않았니? 내 생일에는 통닭 한 마리만 배달시키고 내가 아플 때는 회사 일 핑계를 대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가족이라니 그 말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니? 민수의 표정이 굳었다. 옆에 있던 소희가 빠르게 끼어들었다. 어머님, 저희가 자주 못 찾아뵌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재산을 차별해서 나눠야 하는 이유가 되진 않잖아요. 차별? 정숙 씨는 헛웃음을 지었다. 그럼 내가 내 병원비 정산서를 받아보고 50만 원만 보낸 건 뭐라고 해야 하니? 내 동생 지혜는 오빠 대신 병원비를 내면서도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어. 그 순간 민수는 눈을 피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며느리 소희는 그런 남편을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님, 저희도 형편이 넉넉한 게 아니에요. 저희도 아이 교육비며 집 대출이며 쓸 곳이 많다고요. 그래? 그런데 너희가 다녀온 하와이 여행, 유럽 여행은 뭐였니? 정숙 씨의 말에 민수는 크게 움찔했다. 며느리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하다가 이내 뻔뻔하게 말했다. 그건 저희 친정 부모님이 보내주셔서 간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내 친정 부모는 그렇게 챙기면서 내 아픈 몸 하나 병문안 한 번 못 온 건 상관없는 거니? 정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오래된 서운함이 솟구쳤다. 이 순간을 위해 참고 또 참았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좋아, 내가 말한 공평함이 뭔지 한번 따져보자. 정숙 씨는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아들 부부 앞에 내밀었다. 이게 내가 너희 동생 지혜에게 증여하기로 한 문서다. 내가 말하는 공평함이라면 병원비 한 푼 제대로 못 낸 내가 이걸 가질 자격이 있니? 민수의 얼굴이 급격히 붉어졌다. 어머니, 그건 너무한 처사 아닙니까? 아니, 너희가 원해서 남처럼 지내기로 했잖아. 정숙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아들과 며느리를 마주보았다. 남처럼 지내자고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유산을 요구하는 게 가당키나 하니? 정적이 흘렀다. 며느리 소희는 눈살을 찌푸린 채 남편을 힐끗 바라보았다. 그러나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숙 씨는 한 걸음 물러서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내린 결정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 다시는 이 문제로 찾아오지 마라. 그리고는 등을 돌렸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과거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어지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은 로또 당첨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김정숙 씨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한순간도 쉬운 날이 없었다. 젊은 시절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고 두 아이를 혼자 키워야 했던 순간 그녀의 삶은 단숨에 무너지는 듯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6살이었던 큰아들 민수, 겨우 3살이었던 딸 지혜. 아이들의 해맑은 눈망울을 보며 정숙 씨는 흐르는 눈물을 삼켜야 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그날 정숙 씨는 한동안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다. 남편이 남긴 것은 변변한 재산도 보험금도 없는 현실뿐이었다. 주변에서는 당신 혼자 두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거야? 재혼을 생각해봐. 라는 말들이 쏟아졌지만 정숙 씨는 아이들을 두고 다른 삶을 생각할 수 없었다. 내가 이 아이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낼 거야.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닥치는 대로 일자리를 구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음식점에서 설거지를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했다. 피곤해서 눈을 뜨기도 힘든 날이 많았지만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곤히 잠든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듯했다. 엄마, 힘내세요. 제가 나중에 꼭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민수는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아이였다. 동생을 잘 챙기며 엄마를 돕겠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정숙 씨는 차마 눈물을 보일 수 없어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냉혹했다. 생활비는 항상 빠듯했고 전셋집 월세가 밀릴 때면 집주인의 눈치를 봐야 했다. 여름이면 선풍기 하나로 버텨야 했고 겨울이면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야 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도 아이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겠다는 다짐 하나로 버텨왔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민수는 결국 명문대에 합격했다. 딸 지혜도 성실하게 공부하며 밝고 다정한 성격으로 성장했다. 엄마, 저 삼성에 최종 합격했어요. 취업 소식을 전하는 민수를 보며 정숙 씨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동안 힘들게 키운 보람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점점 자신과 멀어질 것이라는 것을. 민수가 대기업에 취직한 후 정숙 씨는 한시름 놓았다. 그동안 힘들게 키운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야 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러나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취업 초반까지만 해도 민수는 자주 연락을 했다. 퇴근길에 간식을 사들고 오기도 했고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곤 했다. 엄마, 이거 먹어봐요. 회사 앞에서 유명한 빵집에서 사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는 같이 등산 갈래요? 그때까지만 해도 민수는 다정한 아들이었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우리 엄마라는 저장명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결혼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어머님, 저희는 맞벌이라서 시간이 좀 없어요. 며느리 소희는 결혼 초기부터 시댁과 거리를 두려했다.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고 정숙 씨가 연락을 해도 대부분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처음에는 신혼이니 바쁘겠거니 하고 이해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다. 엄마, 이번 주말에는 약속이 있어서요. 엄마, 다음에 갈게요. 그 다음이라는 말은 점점 멀어졌고 결국 연락조차 기다리는 것이 무의미해졌다. 설날이 다가왔을 때 정숙 씨는 기대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겠다는 설렘이 있었다. 딸 지혜와 사위는 미리 찾아와 장을 보고 전을 부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정작 큰아들 민수에게서 온 연락은 단 한 통의 문자였다. 엄마, 이번 설에는 처가에 먼저 가야 해서요. 다음에 갈게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다시 한번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다. 생일, 추석, 새해, 모든 명절을 핑계로 넘어가고 오지 않는 날이 계속되었다. 심지어 SNS를 통해 처가 가족과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정숙 씨는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기로 했다. 내가 이렇게 키운 아들이 정말 변한 걸까? 정숙 씨는 오랜만에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신호가 끝날 때까지 받지 않았다. 그때 휴대폰에 딸 지혜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엄마 SNS 봤어요. 오빠네 이번에 하와이 여행 갔대요. 그 순간 정숙 씨의 손이 떨렸다. 아들이 정말 바빠서 오지 못한 게 아니었다. 단지 오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제야 정숙 씨는 깨달았다. 아들과의 거리는 이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멀어졌다는 것을. 정숙 씨는 올해도 별다른 기대 없이 생일을 맞이했다. 지난 몇 년간 아들 민수는 엄마, 이번에는 일이 많아서 다음에 봐요. 라며 넘어가기를 반복했다. 그러나 올해는 혹시라도 다를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다. 딸 지혜와 사위 동욱은 아침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엄마 미역국 끓이고 있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할 거니까 기대하세요. 장모님, 이거 저희가 직접 구운 케이크예요. 초 불면서 소원 비세요. 정숙 씨는 행복했다. 자식이 부모를 기억하고 정성을 다해 챙겨주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들 민수에게서 연락이 올까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휴대폰은 조용했다. 오후가 되자 정숙 씨의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대신 선물 보낼게요. 그게 전부였다. 정숙 씨는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엄마 오빠한테 전화해 볼까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나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다. 한참 후 초인종이 울렸다. 아들이 올 거라는 기대를 품고 문을 열었지만 그곳에 서 있는 건 배달 기사였다. 통닭 한 마리 배달 왔습니다. 정숙 씨는 멍하니 배달 온 통닭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생일 선물은 겨우 치킨 한 마리였다. 저녁 무렵 지혜는 우연히 SNS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엄마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민수 부부가 친정 부모님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올라와 있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과 와인, 그리고 행복한 표정으로 찍은 가족 사진. 지혜는 화가 났다. 엄마, 오빠는 자기 친정 부모님이랑은 이렇게 외식하면서 왜 엄마 생일은 통닭 하나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정숙 씨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 기대하는 것도 지쳤어. 그래도 너희가 있어줘서 난 충분해. 그러나 정숙 씨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녀는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다. 아들은 더 이상 자신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도 정숙 씨는 평소처럼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다. 무거운 장롱을 혼자 옮기려다 균형을 잃었고 순간적으로 발이 헛디뎌졌다. 쾅! 순간적으로 온몸에 강한 충격이 전해졌고 심한 통증이 허리부터 다리에까지 퍼졌다. 바닥에 쓰러진 채 정숙 씨는 겨우 휴대폰을 찾아 딸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혜야, 나 허리를 못 움직이겠어. 전화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정숙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허리골절. 의사는 상태를 설명하며 최소 2-3달은 병원에서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곧바로 입원 절차가 진행되었고 지혜와 사위동욱은 어머니를 곁에서 지켰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출근 전에도 오고 퇴근 후에도 올게요. 장모님, 힘내세요. 음식도 직접 챙겨드릴게요. 사위는 퇴근 후에도 병실에 들러 함께 저녁을 먹었고 딸은 매일같이 병원에서 어머니를 돌봤다. 간병인을 쓸 수도 있었지만 지혜는 엄마를 남에게 맡길 수 없다며 정성을 다했다. 그러나 민수는 달랐다. 입원한 지 일주일이 넘도록 민수 부부는 한 번도 병원을 찾지 않았다.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없었다. 그나마 열흘째 되던 날 며느리 소희가 딱 한 번 방문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녀의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표정에는 전혀 걱정이 담겨 있지 않았다. 애아빠는 바빠서 못 왔어요. 회사 일이 워낙 많아서요. 그리고는 10분도 채 되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몸조리 잘하세요. 며느리는 그렇게 떠났다. 이후로 민수 부부는 병원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입원한 지 2달이 지나자 병원에서 중간정산서를 내밀었다. 850만 원. 지혜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엄마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같이 부담해야 할 것 같아. 얼마나 나왔는데? 850만 원이야. 오빠도 좀 보태야 해. 민수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결국 50만 원을 보냈다. 지혜는 황당했다. 오빠, 이게 뭐야? 50만 원? 우리는 돈이 없어 대출도 갚아야 하고 애들 교육비도 있잖아. 결국 병원비는 지혜와 사위가 모두 부담했다. 지혜는 너무 화가 나서 오빠에게 다시 전화하려 했지만 정숙 씨가 손을 잡았다. 됐어, 그냥 돌려줘. 정숙 씨는 50만 원을 다시 아들에게 보냈다. 필요 없으니까 다시 가져가라. 내 마음이 더 서운하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제는 아들에게조차 기대할 게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실감했다. 정숙 씨가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향에서 연락이 왔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늘 건강했지만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정숙 씨는 순간 말을 잃었다. 자신이 아프다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아들이 이번에는 달랐으면 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단다. 민수는 한숨을 내쉬며 짧게 대답했다. 아, 그래요? 그 대답만으로도 정숙 씨는 무언가 단단히 깨지는 기분이 들었다. 지혜는 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히 말했다. 엄마, 나 지금 바로 갈게요. 장례식 준비는 다 됐어요. 아직 준비할 게 많아.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챙기게요. 지혜와 사위동욱은 곧바로 고향으로 내려왔다. 장을 보고 음식 준비를 돕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분주히 움직였다. 하지만 민수 부부는 장례식이 시작되고 나서야 잠시 얼굴을 비추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소희는 말끔한 옷을 입고 있었고 민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딱 봐도 오래 머물 생각이 없어 보였다. 너희 오늘 여기서 자고 가겠지? 어머니, 그게 저희가 일이 많아서요. 오후에 바로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결국 그들은 2시간도 채 머물지 않고 떠났다. 장례식장에선 딸과 사위만이 끝까지 남아 정숙 씨의 곁을 지켰다. 며칠 후
지혜는 우연히 SNS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엄마 이거 보세요. 사진 속에는 민수 부부가 호텔에서 브런치를 즐기며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시간을 확인해 보니 장례식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이었다. 오늘은 오랜만에 휴식. 지혜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다. 오빠 장례식장에서는 일이 많아서 올라가야 한다더니 결국 이거였어요. 나한테 말하지 마라. 이제 그런 일로 마음 쓰고 싶지도 않다. 정숙 씨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 밤 한참을 고민하다가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외할머니가 남긴 유산 증여 서류였다. 35억 원. 그녀는 생각했다. 이 돈을 누구에게 남겨야 할까? 그날 밤 고민 끝에 정숙 씨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산을 딸에게 증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아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가 사라졌다. 며칠 후 민수는 정숙 씨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엄마 웬일이에요? 시간 되면 잠깐 집으로 와라 할 얘기가 있다. 오랜만에 듣는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민수는 순간 불안한 기분이 들었지만 큰일은 아닐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정숙 씨의 집에 도착한 순간 그 불안함은 현실이 되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유산 증여 서류가 놓여 있었다. 이게 뭐야, 엄마? 민수는 서류를 들춰보며 말했다. 문서에는 35억 원의 유산을 지혜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거 진짜야? 정숙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 이제 내 동생한테 다 넘길 생각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엄마 그게 말이 돼? 이건 불공평하잖아. 정숙 씨는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공평. 그 말을 내 입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다. 엄마 내가 엄마 아들인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들이라고? 넌 내가 아들 노릇을 했다고 생각하니? 엄마 우리가 자주 못 찾아뵌 건 맞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럼 내가 물어볼게. 내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따뜻한 말 한 적이 있니?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찾아왔니? 내가 보낸 건 겨우 50만 원이었다. 내 동생은 끝까지 내 옆에서 병원비를 부담하고 날 돌봐줬어.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엄마 그건 우리가 사정이 있어서 그랬던 거잖아. 그리고 50만 원이라도 보냈잖아. 정숙 씨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래, 난 내 돈이 필요 없었어. 그래서 돌려줬지. 하지만 내 마음도 필요 없다는 건 이제 알겠다. 그때까지 옆에서 가만히 있던 소희가 끼어들었다. 어머님, 그래도 이건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형제간에 공평하게 나눠야죠. 정숙 씨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공평을 말할 자격이 있니? 내 친정 부모는 호텔에서 모시면서 난 생일에 통닭 한 마리 보내던 게 너희 공평이었니? 소희는 순간 말을 잃었다. 너희가 시댁은 남처럼 대하면서 이제 와서 남처럼 지내자고 한 걸 후회하니? 그녀의 말에 민수는 끝내 폭발했다. 엄마 그럼 나랑 인연을 끊겠다는 거야. 아니, 내가 먼저 끊었지. 내가 아플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날 찾지 않았잖아.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게 가족이냐. 정숙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이제 돌아가라. 더 이상 이 문제로 찾아오지 마라. 민수와 소희는 집을 나서면서도 계속 불만을 토로했다. 어머님 다시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후회하시면 그땐 늦어요. 그러나 정숙 씨는 문을 닫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후회할 사람은 나 아닌 너희다. 문이 닫히고 민수는 한참을 그 앞에서 서성였다. 그러나 다시 문이 열릴 일은 없었다. 그날 이후 민수와 소희는 몇 번이고 다시 정숙 씨를 찾아왔다. 어머니 한 번만 얘기 좀 들어주세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생각해주세요. 문을 두드리고 애원도 해보았지만 정숙 씨는 단 한 번도 문을 열지 않았다. 처음에는 화를 내고 그 다음에는 애원하고 마지막에는 심지어 조용히 집 앞에 서성이다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숙 씨의 삶은 점점 더 밝아졌다. 더 이상 아들 부부의 연락을 기다리며 한숨 쉬는 일도 없었다. 딸 지혜와 사위동욱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이 오히려 그녀에게 더 큰 행복을 주고 있었다. 엄마 다음 주말에 제주도 여행 가요. 장모님, 이건 지난번에 드시고 싶다고 하신 한우예요. 정숙 씨는 매일 아침 딸과 사위와 함께하는 아침 식사를 즐겼다. 텃밭을 가꾸고 친구들과 산책을 하며 늦은 오후에는 사위가 사온 빵과 커피를 마시는 시간도 생겼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평온한 하루였다.
오직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던 세월이 이제는 참으로 멀게만 느껴졌다. 한편 민수와 소희의 집에서는 매일같이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당신이 그렇게 시댁과 거리 두자고 했잖아. 그럼 당신은 뭐 했는데? 어머님이 병원에 계실 때 한 번이라도 가보자고 했어. 재산을 기대했던 민수는 유산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소희 역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친정 부모에게는 잘했던 자신들이 결국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현실이 너무도 억울했다. 그러나 후회는 이제 소용없었다. 이미 정숙 씨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고 되돌릴 기회는 사라졌다. 설날이 되자 민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머니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마지막이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었고 혹시라도 어머니가 마음을 바꿀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다. 정숙 씨의 집 앞에 선 민수는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조용히 돌아섰다. 그때 창문을 통해 어머니가 딸과 사위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밝은 얼굴로 음식을 나누고 가족끼리 이야기하며 웃고 있는 그 모습,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어머니는 이미 자신을 가족으로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가 떠날 때 눈가에는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족이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마음을 주고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김정숙 씨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평생 아들에게 기대며 살았던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그리고 남은 인생은 그녀 곁을 지켜준 진짜 가족과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여러분의 로또 당첨으로 이어지고요. 저에게는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된답니다. 함께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